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써 10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첫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로 맞대응해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등 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더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점검해보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 우리의 대응도 함께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각각 역임한 박노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시죠.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교수님은 러시아 국제정치 전문가이십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섰어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거 싸움으로밖에 안 보고 그렇다고 뭐 소멸되거나 완전 다 끝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솔직히. 미국이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은 푸틴이 북한하고 그냥 중국 눈치 보는 것밖에 안 해요. 전쟁이 잘 끝나려면은 다들 똑같이 협상이죠. 뭐 원하는 거 조금씩 받고 자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해서 가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사실 러시아가 먼저 선포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전쟁을 잘 못한 것 같거든요. 러시아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주변에서도 압박을 계속 할 거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전쟁을 이제 지속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판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황을 타개를 하려고 자기가 가진 수단들을 좀 다 꺼내는 그런 때가 아닌가. 뭔가 러시아 쪽에서 확실하게 내부에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전쟁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순간에 이제 사실은 러시아 역시 세계의 공적이 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큰 이벤트들은, 사건들은 우연하게도 벌어지고 한 사람의 판단에 지금은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무섭게 폭발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뭐 우리는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제 여론도 잘 환기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또 외교적으로도 좀 그런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까지 신뢰가 하진 않으니까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조금 깊숙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사님, 이 러우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 국가가 지정학적인 안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양국 국민의 그런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로 이렇게 전쟁이 길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안보 질서에 대한 지금 충격을 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함으로써 이 세계적인 그 안보의 그 불확실성 시대를 지금 점점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있었는데 딱 두 가지가 지금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죠. 네. 하나는 이제 북한의 이제 대규모 파병임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그 재집권인데 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조기 종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게 과연 앞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는요? 네, 현 시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전쟁이다. 그런데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 전쟁을 끝내거나 지속하거나 이 칼자루를 쥔 미국의 현 정권과 차기 정권 사이에 엇박자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따가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 크게는 현 정권과 이제 들어가게 될 차기 정권에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전쟁을 지속해서 러시아를 패퇴시키는 목표가 있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패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쪽에 우선권 방점이 있는 거죠. 네. 두 정부 사이에 분명히 강조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 대사님 먼저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쿠르스크고 쿠르스크가 원래는 이제 러시아 영토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바로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정거리 한 350에서 400km 된다고 하네요. 에이테크스로 이 공격했다.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더 발끈하는 양상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황만 보면 네. 누가 더 우세하게 누가 전쟁을 좀 압도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전쟁이 그동안에 이제 초기에는 러시아가 좀 전체 우크라이나를 다 그 영향력 안에 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전열이 흐트러졌죠. 그다음에 교착전을 갔는데 지금은 이제 병력 면에서나 여러 가지 가용한 무기 면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쿠르스크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었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본토를 쥐고 있어야 협상에서 뭔가 레버리지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한 좀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러시아는 5만, 우크라이나는 한 3만 정도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군까지 러시아가 지금 다 회복을 못하니까 가세한 이제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께서는 이 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말해야 되는 게 보도만으로는 어디 뭐 포탄을 쐈다 어쩐다는데 지금 실제 전쟁이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금 영토를 차지하고 이런 상황이지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일진일퇴 뭐 그런 그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리한 소모전, 지구전의 양상도 있었지만 현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작년 말 하반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대공세가 우크라이나에 의한 대공세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서서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떨어지고 서방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일정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 동부 돈바스와 여타 전선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시기보다 러시아 군대가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지금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그 묘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기습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후일 뭐 있게 될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데 이 쿠르스크 이 진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분 전문가분 말씀 들어보면 전황은 러시아가 상당히 우세하게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 교수님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미리 러시아가 미국에는 아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쏜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미국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 어레슈닉이라고 하는 이 탄도 미사일을 이제 사용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경우에 인터컨티넨털 벌리스틱 미사일 ICBM이 아니라 이제 IRBM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5,000km 이내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이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인 예. 거고요. 이게 사실은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전 두 가지 뭐 지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러시아가 지금 이제 강력한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소위 말해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이 막을 수 없는 종류의 그 이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킨잘이라든가 어레슈닉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사용함으로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서양에서 어떤 종류의 우크라이나의 방어 무기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예. 이것은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좀 현시해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타겟이 됐던 지역이 유즈마시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군수공장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목표로 해서 타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 둘 다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사님 이렇게 좀 더 상당히 요즘 강공을 펼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우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최대한 싸워보자. 최대한 우리에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나중에 휴전을 하더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포관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지금 당선인과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지난 9월에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정한 정의를 좀 만들어 달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힘을 통한 그 미국의 이제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최대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앞서 나온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침략 전쟁이다. 아니면은 또 이게 그 국제 정의에 맞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랑 공격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쌓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출구 전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상대 그런 독재자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독재자하고 대화를 해서 이걸 풀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바턴을 받아서 지금 이전에 전쟁을 계속 지속을 하면은 그 미국에게도 결국 이제 중국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종전을 이제 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 성과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나온 대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격화될까 봐 트럼프 진영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신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발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토 회원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 이 중거리 또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에 대한 뭔가 대응책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 지점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인데요. 예. 그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이런 그 오레시닉 그 이 발사와 실험 그리고 그런 것들의 폭발 장면들을 쭉 보면서 뭐 이런 걸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을 평가하고 또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단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정권을 바꿨을 때도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조금은 고립주의적인 그 이 입장으로 돌아서게 될 때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를 이제 유럽 국가들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우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이 빠진 트럼프의 미국이 빠진 이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그러면은 뒷배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켈러그 키스 켈러그라는 이제 전 안보보좌관 출신의 이제 전 예비역 중장이죠. 이분이 예. 이제 미국의 그 이런 그 특사로 이 협상을 이제 주도할 특사로 오늘 지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구상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이 유럽에서도 이런 나토의 그런 그 약화 이걸 우려해서 영국하고 독일하고 뭐 방산 협정을 맺힌다든지 지금 유럽도 이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사 미국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나토에 대한 또 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무기 지원 이런 거는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의 현상 유지 군사적인 안보는 누가 책임질 거냐 유럽이 지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그거는 이제 영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나 발틱 국가들이 따로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선에 배치할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미국만 다 빠진다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온도차는 있습니다. 신 교수님과 이제 대사님 사이에. 교수님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제 특사단으로 방한하고 있는데 물론 보도를 전제로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 천궁을 사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발사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또 중거리 미사일 IRBM의 대응과도 맞물려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무기 중에서 이제 공중전, 방어, 그 다음에 또 이 중장거리 미사일 이런 종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무기들이니까 그 여러 방면의 무기들을 이제 구매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의 솔직한 심정이겠죠. 네. 그런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확인차 있고 이따가 관련된 부분 우리의 지원 관련된 부분은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사님. 네. 자 이제 전쟁은 종전 쪽으로 가지 않겠냐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렇게 봤던 시각이 많은데 프랑스도 자국산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대사를 또 지내셨죠. 러시아는 핵 교리 내용을 개정해서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할 수도 있다. 네. 미국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3차 대전 우려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그런 우려스러울 만한 이제 징후가 조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자꾸 고도화된 무기를 쓴다는 점에서는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아까 그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건 종전을 가기 직전에 있는 아주 치열한 공방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나토도 직접 대결을 원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지속할 만한 그 재래식 무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오레스니크나 뭐 이런 킨살이나 이걸 쏘는 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북한에 탄약을 갖다 쓰고 북한에 그 병력을 갖다 쓰겠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내년이면은 지금 재고량도 고갈된다는 게 이제 서방 측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자꾸 겉보기에 긴장이 고조되는 걸 보이느냐. 이건 이제 말싸움이에요. 결국은 푸틴도 여러 번 이런 핵무기 쓰겠다. 무기를 제공하면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했지만 더 대응하게 이거는 지금 전선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선이 많이 불리하게 된다면 좀 시리어스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종의 뭐 3차 대전 이야기는 말폭탄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핵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뭐 결국은 모두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이라는 것 자체는 쓰기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억지력 상대로 하여금 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힘이 가장 중요한 핵의 존재의 이유인데
지금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지점은 있죠. 미국도 사실은 핵무기 운용 지침을 최근 들어서 개정하는 491호 보고서를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이런 핵 독트린을 이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핵을 아주 낮은 단계 수준의 뭐 이 사용 가능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그냥 억지력으로서의 핵보다 사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임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이제 조금 더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몰리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전술핵이나 이제 더티밤이라고 불려지는 핵 계열의 이런 포탄들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아가겠지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이 급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뭐 아까 시민 농객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 그러면 이제 모두의 공적이 되면서 러시아가 가뜩이나 지금도 좋지 않은 상황의 이미지나 명분에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 길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예. 대사님, 네. 그러면은 지금 좀 가열되어 보이는 양상은 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은 예상되는 그런 종전에 앞둔 일시적 과열이다. 전쟁 양상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그렇게 일시적인 걸로는 볼 수는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게 또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이나 크레민을 보내 이건 너 과하다. 뭐 지금 계속 스톰 섀도우라든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더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나면은 좀 이렇게 상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 이런 그 상황 관리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서 아마 트럼프 진영에서도 과도한 이런 그 무기 지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유독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참전입니다. 지금 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바로 27일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에서 북한의 김성 대사가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했나라는 미국 차석 대사의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러북 동맹입니다. 북러 동맹.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할 것이다.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북한의 참전을 이제는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사님? 이게 좀 애매한 답변을 한 거죠. 사실 파병했다라고 답을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이제 구차스럽게 돌려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막 북한하고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전선에 이제 현실상 서로의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 북한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뭐 자기 군대식으로가 아니고 뭐 약간의 뭐 복장도 이렇게 좀 위장을 하고 뭐 이런 제대로 된 군대로서의 파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병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에 고용된 이제 용병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파병됐다 하기가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런 뭐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겠지만 뭐 현실은 또 전장의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그건 또 별개로 또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 교수님,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북한 그러면은 좀 침소봉대하지 않습니까? 좀 과장하고 뭐 우리는 이게 뭐 아주 큰 위협을 느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유독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시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이 부분도 참 저희도 이 북한 참전과 관련되어진 이 진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건가 이거를 참 가늠해 보기가 쉽진 않은데요. 사실 이런 첩보로 봤을 때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한 내 또 러시아의 이런저런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이동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쿠르스코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뭐 500명이 죽고 북한군 장군이 가서 거기서 또 폭사하고 이런 종류의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뭐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은 상당한 정도 이 어떤 이 이제 인지전, 심리전 그리고 정보전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상황을 몰아가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용병 형태로 이제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뭐 이 알려진 걸로는 11군 계열에 이제 그 군대가 들어갔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부대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는 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어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점이 예를 들어서 공병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뭐 참호를 판다든지 기타 이제 전투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다른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또 그들 자체가 전투가 목표가 아니라 전쟁을 참관함으로써 이 전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군이 무슨 총알바지로 들어가서 죽고 있다 뭐 그런 이런 종류의 확인 안 된 뉴스들이 자꾸만 나와서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전쟁을 이제 북한군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같은 게 확실히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이제 휴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정확히 판단하면서 대응책을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사님 그래서 궁금합니다. 요즘에 각종 휴대폰도 있고 많은 정보들이 네. 수집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뭐 500명 사망설이 나오는지 네. 그러면 우리 국정원에서 정부에서 파견했다고 하는 전황 분석단은 정확하게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이제 전황 그 자체의 신빙성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첩보 사항이고 또 굉장히 기밀 사항이죠.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그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팩트대로 그건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백악관의 뭐 그 대변인이 얘기했다. 이걸 거짓말로 얘기한다는 건 그 나라 정부의 신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장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얘기했다. 이걸 거짓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정부는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백악관이든지 뭐 어쨌든 우리 정부나 서방의 이제 정보기관이 계속 수집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대로 봐야 어떤 중심이 서지 이걸 모두 다 이게 그 과장됐을 때라든가 사실이 아닐 거라면 판단이 서지 않는 가짜 뉴스 시대에 우리가 빠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중심은 우리가 정부의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영국이 쏜 이제 스톰 섀도우로 그 러시아와 중국의 지휘부를 때린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장성이 다치고 뭐 여러 명이 그 사망한 것 같다. 북한군의 장성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신금철이 됐든 뭐 무슨 그 이창호가 됐든 김영국이 됐든 그 세 사람 중에 누구일 텐데 지금 파이낸스 타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저 군의 내에 이제 이렇게 배속이 북한군이 돼 있지만은 한 중대별로 소대 단위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전선에는 아직 파견은 안 됐는데 2선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약간 뒤에 빠져서 이제 훈련하면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드론 훈련을 받고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신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파병까지 하고 뭐 돈도 돈이지만 어떤 핵관련 기술 또는 발사체 기술을 받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언론 보도도 많이 합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방문을 했다. 신 교수님께서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정말 이런 보도들 때문에 러시아가 기술을 거의 다 줬다 이렇게 보고 또는 앞으로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네. 대사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살짝 반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말씀해 드는데요. 주십시오. 일단 저는 우리 그 정부 당국자 정보 당국의 판단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자체가 이전의 전쟁들과 달리 하이브리드 전쟁의 성격 플러스 인지전이 강화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을 3년 가까이 관찰을 해보면서 느낀 건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발 영미 라인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사실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한쪽 편향되어진 정보들이 많이 전달이 되는 경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북한군 관련되어진 정보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몇 명씩 그 부대 소대에 한두 명씩 집어넣으려고 북한군을 데려갈 정도로 러시아가 그렇게 궁박한가 이런 상황도 사실은 크게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대대로 있을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목표들도 있을 수 있기 아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우리 나름대로 정보를 모으고 또 그런 판단들이 필요한데 지금 요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정보원이 받고 그랬더니 한국이 그랬다고 나토와 미국에서 그걸 받아서 쓰고 그 미국과 나토에서 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 언론이 받아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증대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이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렸던 예.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주셨던 그 질문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기술 공유가 어느 정도일지.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이 기술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중국이 많은 무기를 사가고 인도가 많은 무기를 사갔는데 결국은 그 하이엔드 기술에 대해서 러시아가 넘겨줬다고 하는 스토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러시아가 완전히 하이엔드 기술을 주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냥 핵기술 관련해서 완전히 그냥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기술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북한이 상당한 정도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타 선생이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북한이 그런 것들을 습득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이제 그걸 서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까지 기술을 습득한 방식을 보면 우회하거나 우크라이나를 통하거나 파키스탄을 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술들을 습득했던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한이 그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이런 기술을 그대로 패키지로 넘겨준다든가 하는 일들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신 교수님 말씀 중에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일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으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이 이 방한을 냈습니다. 전쟁 중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살짝 궁금할 수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이 먼 거리에 있는 한국으로 와도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을 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대사님? 네, 아마 그 북한군 파병이 발표가 된 다음에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통령 간에 이제 서로 우려를 공유한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전향적으로 그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뭄에 단물처럼 이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지금 무기라든가 탄약을 얻기 위해서 왔겠죠. 왔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여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진영이 이제 들어섬으로써 종전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상황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방안을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했는데 결국 이제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를 우리가 일단은 신뢰를 갖고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정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무기 지원이라든가 요청은 없었다. 단지 이제 기술이나 방산 분야 협력
뭐 이런 상황 설명 이런 것이 주로였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마 그 상황 변화가 생겨서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무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또 섰는지 아마 내부적인 어떤 고심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이제 절제되고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신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핵심 쟁점 그 부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요구, 그것이 방어용이든 살상용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동북아 안보 질서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그렇고 미국과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던 기조랑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가게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상황에서 쭉 오던 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는 단계적인 어떤 그 방법들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종전을 향해서 진심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심각하게 이것들을 몰아갈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주는 압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갈 경우에 이제 우리의 국익과 상당히 배치되면서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좀 조금은 당혹스러운 난감한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사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다 지내셨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상당히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무기를 보내기만 보내봐 막 이렇게 그러면 한러 양국 관계는 완전히 끝장이야 뭐 이런 태도인데 글쎄 이럴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굳이 이렇게 언론이나 공개된 입장에서 외교적인 그 날카로운 입장을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다라는 걸 상징을 하죠. 이런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미국이나 이런 동맹국가도 얘기하다 보면 불편한 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양측 간의 어떤 이제 비공개된 자리에서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러시아 관계도 이제 그동안에 쭉 이 전쟁에 대한 우리 성격을 이 침략 전쟁으로만 보는 그런 그 툴의 그 이해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그 대화가 상당히 껄끄럽고 쉽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로 따지고 보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러시아에 험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양국 관계에 좋은 거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차분하게 꼭 뭐 우방국에만 뭐 특사든지 뭐 이렇게 채널을 열 게 아니고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채널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채널이 있어요. 포로 교환하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직 소극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박 대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교류, 그다음에 경제적인 관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저 대규모 이제 제재와 이런 정치적인 그런 비판으로 인해서 사실상 단절이 된 거죠. 뭐 경제적인 관계는 거의 지금 이제 대규모 우리 기업들이 다 나왔고 단지 이제 일상적인 이제 규모의 이제 교류는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교적인 대화인데 외교적인 대화가 거의 단절 상태에 있어서 이거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조만간이든지 시기를 적절한 때를 봐서 복원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당선과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인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한 박노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 교수님. 북러는 상당히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북중 관계보다도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가까워질 정상회담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정상회담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중동에서의 평화 이런 쪽에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키고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도 관리함으로써 미국이 좀 신경 써야 할 그런 지점들을 줄여 나가면서 중국에게 집중하는 그런 대외 전략을 펼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중국과 대립 그 자체보다는 미국이 좀 더 그 산업 생산력을 포함한 내부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강한 미국이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한 미국이 그 내부적인 문제에서 조금 건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 대해서 관심을 이제 표명하는 정책을 추진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분이 이제 비용 거래의 비용과 효과 요구를 많이 따지는 분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은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면서 동북아 안정을 만드는데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지난 한 4년 동안은 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5년 이상이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시큰둥했단 말이거든요. 이 푸틴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푸틴과 부쩍 가까워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또 차기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수 있겠고 또 만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이 과거에 당했던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수모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미국에 대한 불편한 이 속내를 이제 드러냈던 그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시아랑 잘 관계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지렛대가 돼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북방 삼각 공조 체제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나름대로 나만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 그게 이제 북한의 두 국가론 이런 형태로 나온 거죠. 아하. 그런데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는 또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좀 이렇게 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율성을 좀 얻으면서 지렛대를 키워가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북한이랑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 사이에 이제 일정한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양쪽 다 끌어가지고 함께 가는 게 북한에겐 가장 좋다면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그런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을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예.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떤 뭐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아. 그 구도를 조금 더 추동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신범석 교수께서 머니플레이트 말씀하신 것은 북한을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사님 그런데 이렇게 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외교가 복잡해집니다. 네. 미국이 북한과 바로 소통을 하고 또 여기에 러시아가 끼면 한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싱 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한러 관계든지 어느 나라의 관계든지 어떤 그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무조건 하고 싶다고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러 관계는 이제 그 일정한 어떤 그 악화일로에 있던 거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종전을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제재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된다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길게 보고 국가관계는 길게 봐야지 뭐 단타식으로 증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때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우리 세계 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금 미중 간의 큰 대결로 가는 그 길목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소한 사건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러시아가 과연 그러면 스윙 스테이트로 이게 남을 건지 아니면 역시 계속 중국이 종속화가 되더라도 그 길로 갈 건지에 따라서 한러 관계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만 끝난다고 이게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물론 이제 공간은 열리겠지만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 건지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관세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 이제 대만 침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까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자꾸 이제 중국 편에 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판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뭐 그런 우선은 당장은 종전을 하면서 제재가 풀리는 과정을 보면서 가능한 우리가 그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했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사님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양쪽에 지금 대사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대사관 물론도 있고 뭐 저 러시아 입장에서 보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그쪽 사람들 보면은 북한보다 솔직히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경제적 그 이점이 한 50배, 100배까지 된다고 자기들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판단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야겠죠. 예. 신 교수님 또 하나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디 유세장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 잘 아니까 이런 것도 협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또 상당히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핵국가로 인정을 하고 군축 단계로 가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이제 그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요. 결국은 이제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이 방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동결하고 그 다음에 줄여나가고 또 어느 단계에 갔을 때는 이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거래주의적인 행태 이런 것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룰 수 없는 어떤 목표를 던져서 이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거를 사는 스타일보다는 일정한 정도 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그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핵 군축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용이한 그런 옵션으로 정책을 추진해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뭐 저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대사님 그러면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런 핵 협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레버리지를 발휘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전에도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우리도 그거에 호응을 맞춰서 미리 판을 좀 깔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지나가는 그 버스 보듯이 멍하니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을 텐데 그 한미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조선이든지 뭐 반도체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경제력을 잘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필요한 걸 소위 말하는 거래하면서 우리도 거래를 해야죠. 그런 이제 안보 이익, 경제 안보 이익을 잘 조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과거에 뭐 바이든식으로 뭐 동맹이다, 뭐 가치다 이런 건 다 이제 접어두고 그런 이익 대 이익의 이제 그런 거래 방식을 우리가 빨리 쌓으면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좀 철저하게 좀 정교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일단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느냐 또 계속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대사님 네. 세르게이 나리시킨 네. 러시아 대외정보부 국장은 한국식 시나리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한국과 북한이 이 분단된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쟁 동결 방식에 대해서 모든 방안을 포함해서 강력히 거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이 네. 임기가 시작되면 내년 1월 20일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24시간 내에 네. 전쟁을 끝내겠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네. 당선인은요? 예, 저도 그래서 24시간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신 거는 이제 조속히 빨리 하겠다는 이제 의지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방식이냐는 문제는 본래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필요하니까 이건 무기를 안 준다 하면 할 수 없이 나올 거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주면은 이게 그 밀리니까 예. 무기를 가지고 이건 종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 생각은 우크라이나든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영토를 양보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양보하는 대신에 안전 보장을 받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20%든지 18%든지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라든가 이런 땅은 이제 사실상 점령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아마 나리시킨 그분의 말은 비무장지대까지는 모르겠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전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어떤 동맹 체제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한국식은 아니다라는 거를 반대하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희망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걸로. 그 대신에 이제 군사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에 대한 지원은 이제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이 다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우크라이나 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방이 뭔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 보장하는 방식이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신 교수님 트럼프의 구상은 영토는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새로운 경계에서는 나토가 지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구상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발끈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나토 가입을 하지 말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휴전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야 될 제일 큰 숙제는 만약 정말로 휴전을 원한다면 이제 러시아의 입장도 명확하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명확한 거고 러시아는 중립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구소련 자기의 세력권이라고 생각하는 구소련 국가의 나토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안 예.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식 휴전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 동맹의 군의 주둔이라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토군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러시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식 휴전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고 영토를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양쪽이 양보를 한다면 중립화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초기에 있었던 그 휴전안의 초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다시 좀 자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것이 그 중립화 안파스 그다음에 이제 그 영토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같이 많은 영토가 아니고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그 당연히 그 크림반도까지 이제 포함하는 그런 정도를 러시아가 이제 이 관리하는 걸로 하고 우크라이나는 중립화한다. 그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보단 어쨌든 러시아는 영토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거죠. 좀 그 양보를 해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이 타협책을 이제 과연 그 미 행정부가 그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굉장히 양쪽 다 완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재와 관련되어진 부분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이 묶여진 자금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국제사회의 복귀와 관련되어진 이제 부분이 하나의 당근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그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뭐 마셜 플랜 같은 것들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휴전에 이르기까지는 트럼프는 저렴하게 가고 싶어 하겠지만 생각보다 꽤 큰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국 의회가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릴 가능성. 또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아니라 나토 서방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영토 양보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마 수개월 내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본인도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한 55%는 아직도 영토 양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원을 당장 뭐 그 지원을 안 해주면은 전선이 그렇지 않아도 무너지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쪽 진영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꿔주느냐? 그러면 결국 유럽이에요. 유럽에 지금 폴란드라든가 지금 발트 3국,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바로 자기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고민도 하고 자기들 간의 협정도 맺고 또 그 자금도 지금 융통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커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이렇게 종전이 돼버리면 파병했던 북한군은 신 교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이 이제 북러 이제 동맹 신조약을 맺었을 때도 그 조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적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동맹 조약에서도 이제 유엔과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의 조건 하에서 서로 이제 군사적 원조를 한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다른 그런 일련의 이 조치들을 보면서 사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미국 정세 새 대통령 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유연한 그런 이 러시아의 대외 행보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 관련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큼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관계까지도 결국은 이 아우르는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경직적인 방식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그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네네, 대사님.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는 좋은
아마 중전을 잘 한다면 좋은 기회를 이제 국제사회나 복귀할 수 있고 하는 기회이지만 서방이라든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럼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침략 내지는 공격을 했느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그건 뭐 나토 뭐 팽창이다 뭐 등등등등 있지만은 여기 있는 러시아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떻게 보냐? 아 저기 저 지방에 있는 러시아의 그 시골뜨기 정도. 우크라이나 말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방언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한 나라, 한 민족이다.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팔뚝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냐. 이걸 용납하면 어떻게 했다는 데서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계속 그 민족주의적인 팽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게 주변의 나라가 걱정스럽게 안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무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을 해소해야 러시아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안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러시아가 자꾸 무섭게 해야 러시아가 자기 강국을 유지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동구든지 그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구소련 국가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비토권을 갖는 강대국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배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푸틴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보기엔 침략 전쟁이고 저렇게 인명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전쟁을 왜 하느냐. 어떻게 그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한 사람들이 저럴까 하는 데는 해답은 결국은 러시아의 그런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뭐 그 민족주의적인 이론가들에게서 잘못 주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없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의 그 유럽 특히 지역에서의 위험성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결국 그러려면 군사력으로 이제 막는데 러시아 내부의 어떤 변화, 지도층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거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신 교수님은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급할 텐데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는 그런 팽창주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전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푸틴의 이 장기 접근을 내도 그렇게 인기가 높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결국은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지점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우리 입장이나 바깥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할 지점이긴 한데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그 사고의 체계를 바라보면 이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피해 의식과 그다음에 또 이 그 냉전 이후 탈냉전 이후에 러시아가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에서의 그 이 휴밀리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그 이 수치감, 모욕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있었던 거죠.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제3세계 선진국으로서 뭐 이 굉장히 이제 이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수모를 받고서는 이제 러시아는 안 된다.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이걸 푸틴 대통령이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좀 견디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이 내부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단결하는 그 모습들이 또 러시아 국민들한테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그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의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 역사 속에서 네.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를 간파한 전략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러시아의 그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사실은 서방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에 대한 연구도 필요했던 것 같고요. 대사님, 원래 이 푸틴과 트럼프 사이의 브로맨스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당선만으로도 며칠 내로 일사천리로 취임 안 하더라도 뭐 일처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일찌감치 만나는 거 아니냐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시큰둥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당선된 직후에도 당선 축하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기를 경험했던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고 내부 이제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 간의 어떤 그 우호관계를 맺으면 다른 문제 다 해결돼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을 하더라도 이게 바텀업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그런 검증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 그 지도자의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느냐. 정치적인 발언은 뭐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 있고 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결국은 이게 강대국 간의 관계면 경쟁 관계이고 예. 힘의 균형과 힘의 우위가 누가 있느냐에 가지고 싸우는 선인데 아니 그 지도자 간에 암만 잘 지내자 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려면은 최소한 이제 고르바초프나 옐친 대통령처럼 그게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지도자만의 대화로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상당히 미러 관계에도 일기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복잡해지는 국제 외교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종전될지 지속될지. 먼저 신 교수님 두 분께 1분씩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어떤 시기보다 우리 정부가 좀 유연한 외교적 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철수하고 나왔지만 실제로 또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고요. 이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가 이제 그 한국 정부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이 편나누기에 의해서 이제 대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또 실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 중에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 관계 러시아 관계에도 궁극적으로는 이 남한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잘 읽어가면서 예. 우리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사님. 네,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재집권을 위해서 국제 질서가 상당히 이제 자국 이익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중심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죠. 그리고 번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나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말로만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신뢰를 갖는 행동을 취하려면 역시 이제 국익과 우리의 그 걸맞는 그 행보를 해야지 너무 이제 그냥 그 형식적이다든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론의 틀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손에 잡히는 특히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다변화되고 또 창의적인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생존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안내 내용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빙판길이 예상되는데요. 거리에서 도로에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